안녕하세요. 박기섭 북한영역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정은의 리더십,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정은은 콤플렉스를 극복한 야망을 지닌 승부사이자 독재자,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형의 리더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평소 지론인 대북정책 16자 방식, 즉 유비무환, 국론통합, 주동자기, 적수천석을 큰 줄기로 해서 생각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충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리더가 아니다. 그는 대전략에 기초해서 다양한 전략 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략은 바로 김정은 정권의 안정, 그리고 김씨 일가 영구 통치 기반 구축, 나아가 한반도 공상화 통일, 이런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 무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대전략과 세부 전략 전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을 내부용이냐, 대남용이냐, 이런 걸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하나로 국한시키는 게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핵미사일은 초기에는 내부용, 자유용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 역량이 좀 더 강화되면 당연히 대남용, 대외용, 위협용, 어떤 공격용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가지를 보고 무기를 만든다든지 어떤 체제 운영을 한다? 참 단순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최근 정권 안정력을 넘어서서 이제 대남, 대미 위협용으로 핵미사일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조만간 SLBM이나 ICBM 시험 발사 실전 배치 완료를 선언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 즉 최후의 승부수를 이미 띄우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 대흥정을 앞두고 먼저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부터 저는 파괴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를 큰 칼침을 놔둔 거죠. 자기들이 어떤 미국과의 결전을 벌일 때 절대로 미국 편에 서지 말고 미국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정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초고강도 압박수를 저는 떴다고 봅니다. 이어서 7월 10일 날 김여정은 미국을 향해 담화를 발표했죠. 굉장히 길고 장황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속내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지를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미 대선 전에 너들하고 대화할 의지는 손톱만큼도 없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취소하면 모르겠다. 그때 취소하지 않으면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 공세 논쟁 때처럼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선보일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면은 대선 후에는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선 후에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동등한 입장에서 핵 군축 협상이다. 이걸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래서 김정은이 7월 18일 날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를 심의하고 승인했다.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했다. 이러면서 전쟁 수행력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하는 점을 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런 실제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며칠 전 우리 정전협정일, 북한은 조국 해방 승리일이라고
대대적으로 기념하는데요. 이날 김정은이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직접 참가해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의적 핵 억제력이 이제 있어서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강조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동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당분간 긴장과 대결태세를 계속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적재 잠수함을 건조하고 신형 4종셋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 작업하는데 계속 열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SLBM이라든지 ICBM의 발사의 적절한 타이밍, 방법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겁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미국 본토를 향한 ICBM을 쏘고 이제 핵미사일 개발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때는 어떤 탄도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 건 2년 반, 3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의 어떤 자원의 투입이라든지 기술 향상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은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저는 미국 대선 전에 어떤 또 다른 전략 도발을 하고 실전 배치 완료 선언을 하는 게 남았다. 그리고 대선 후에 보자. 대선 후에는 어떤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핵군주 협상을 통해서 이제 경제 실리 쪽 확보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본격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김정은의 대전략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려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북한의 핵 협상 전략을 변수형 비핵화 전략으로 명명하고 북한의 속셈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최근 북한이 이제 마각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뭐 속셈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러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비핵화 전략은 뭐 한마디로 하면 한다 안 한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한다. 그렇지만은 그 방식과 속도는 북한식으로 한다. 만일에 북한식으로 하기 위한 변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핵 보유국으로 회귀한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단계는 당연히 이 전술이 먹겠죠. 그럼 앞으로 핵군축 협상 단계 당연히 이 전법을 그대로 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의 명분도 좋고 어떤 협상 전술도 좋고 마지막 자기 최후의 보루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술을 쓰지 않겠습니까? 전략 전술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분법을 한다 안 한다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럴듯한데요. 저는 이건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상대의 선의만 매달린다든지 상대를 사기꾼이라고 매도하면서 실제 대책을 못 내는 그 사이에 쟤들은 뭐 온갖 능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데서 뜯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다가는 닭 쫓던 게 지붕 치다 보는 격이 될 확률이 큽니다. 사실상 지금 최근에 1년의 동향을 보면 딱 그런 꼴 아닙니까? 저 메아리 없는 소리만 우리가 외치고 무시당해도 참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김정은 부시를 우습게 보고 북한을 그냥 한 주먹에 치면 될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북한이 이렇게 치밀한 전략 전술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더 치밀한 전략 전술로 상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선이나 어떤 선동성 주장으로 대응해서는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저는 정말 눈앞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즘 참 걱정도 됩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어떤 놈입니까? 정말 무자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성부사이고 독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정말 잘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 선의만 기대한다든지 상대의 그걸 매도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저는 신기합니다. 따라서 정말 정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안일한 분석 판단에 기초해서 남북 교류협력이나 평화만 외치고 있으면 김정은의 그 전략적 승부를 상대해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는 뭐 작은 칼, 큰 칼, 뭐 대포, 뭐 심지어 요술방망이까지 들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 오직 좋은 마음하고 단도 하나 들고 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때하고 북한이 이제 그 핵 개발을 거의 마치고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면은 그에 맞게 대책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천편일률입니다. 조만간 북한이 SLBM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하고 실전 배치 완료를 선언하면 주도권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협상 대상도 이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의 핵우산이 철거되고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되는 그 평화체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북한 핵을 영원히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플랜 B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포의 핵균형 정책이 전통적인 핵 억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하겠다고 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한가한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핵무장으로 해서 북한과 맞대결을 벌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최소한 검토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는 이런 플랜 B까지 쓸 수 있는 정책을 미리 미국하고도 공유를 해놓고 그런 시그널을 북한한테도 보내야지 우리가 바라는 평화 협상도 잘 되고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평화만 하자. 평화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은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국정 운영 전반의 그 정책 우선순위 목표를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정부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SLBM이라든지 그 시험 발사를 막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교류협력 강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의 파이널 카운트다운, 최후의 승부수를 막아내는 것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가 역량을 이제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핵 있는 북한과의 평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떠나서 구름 위에서 집을 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결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업소를 하면서 상대에게 구굴하면서 어떤 상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 이거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서 북한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우리가 뭐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큰 틀에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대한민국에 왜 북한에게만 매달리고 더 넓은 시장이 있고 더 넓은 우리가 글로벌 세계가 있는데 왜 여기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주의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류협력을 평화나 이런 걸 막는 대결주의자도 아닙니다. 좀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좀 큰 시각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민족 지금은 글로벌 세계입니다. 민족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한민족을 빨리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잠시 여유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세계로 향해서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 통합, 정말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 힘을 써야죠.
이런 데 힘을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스피일오버 효과가 납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도 납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죠. 저는 분명히 좀 대결주의자가 아닙니다. 좀 더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북한하고 접근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저 먼저 단기적 대응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합당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걸 무조건 관철을 해서 어떤 남북 교류 협력을 이걸 전제 조건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현 여부를 떠나서 주권국가, 특히 북한에 그런 지원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소리입니다. 이 소리도 못하고 평화를 외친다? 2번, 3번 또다시 당합니다. 더 큰 참화를 당합니다. 반드시 이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실현 여부는 둘째 문제입니다.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임 통일부 장관이 밝혔던 남북교류협력 관련 창의적 방안 정말 여러 가지 공안에서 같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걸 요구해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요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만일 한국 정부가 이렇게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막말이나 도발로 우리를 상대한다면 이제 우리 정부도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천명해야 됩니다. 천명해야 합니다. 형식은 이번에 안보팀이 새로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한 외교안보팀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든지 NSC 회의를 열어서 어떤 정부 성명으로 공식화한다든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에 요구할 정확한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원하고 평화 외치고 이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 당부합니다.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대미 담화를 그리고 7월 18일과 27일 김정은의 연설을 어떤 남북 교류협력 돌파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그마한 걸 찾기는 걸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전체 시각에서 한번 안보적 측면에서 한번 그걸 봤으면 싶습니다. 반드시 좀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북한이 그간의 비핵화 협상 전술에서 핵 보유 전술로 이제 다시 회귀했다. 그래서 핵군축 협상 전략을 로고로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대선 전에는 어떤 전략 도발, 대선 후에는 핵군축 협상, 이런 전술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부 시행 방안을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예방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레드라인을 선포해야 됩니다. 레드라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거의 북한의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여수도 말이 레드라인이 없다? 참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이런 걸 통해야만 김정은의 전략 도발이라든지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중국에게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협력으로 우리 안보 자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이다. 우리 국가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한테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일이 어려울 때 중국한테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운데 16자 방침에 기초한 대북 억제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비무한 정신에 입각해서 한미 공조와 자주 국방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론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주동자기, 즉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핵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물방울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그 바위를 뚫는다는 적수천석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되새기면서 우리는 정말 완만하게 꾸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남북 문제를 이벤트식으로 진행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김정은에 주눅 들거나 업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 각국과 협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엉클어진 남북관계를 차분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천히 서둘러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기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6자 대북 정책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것은 튼튼한 안보 태세 구축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은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특히 북한 이슈는 늘 이중적이고 가변적입니다. 외눈이 아닌 양눈으로 많은 군과 현미경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상대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한미동맹,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을 우리가 더 튼튼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돌발 행동도 이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국방력 강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시에는 전략적 일부 후퇴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협상도 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속이거나 변심하는 상황을 언제나 상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우리 정부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토식 핵공격이라든지 어떤 자체 핵무장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의 공격의 수십 배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미리미리 갖추어 놓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에게 비핵화는 타협할 수 없는 대전제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지난 1992년 1월 20일 그 남과 북 사이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기초해서 이미 남한 비핵화는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 미사일 1000여 개가 한반도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서 진척시킨 핵 개발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혼란 전술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런 용혼란 전술에 휘둘려서 우리 한미 동맹의 핵심인 군사 억지력을 협상의 소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영구히 중단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된 한반도 상황을 강조하는, 그야말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그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2016년 7월 6일 그 북한이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밝혔던 비핵화 5대 원칙에 그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볼턴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을 보면은 김정은이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만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됩니다. 비핵화 개념을 애매모호하게 놔두고 가면 안 됩니다. 비핵화 개념을 먼저 확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드맵부터 합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전공법인데요. 저는 전공법이 최선이고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협상이나 합의? 그건 지금 당장에는 어떤 또 장밋빛 희망을 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유리그릇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안 깨지게끔 질그릇 형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 원칙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 로드맵은 시간 끈기나 합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 패스트 트랙과 스냅백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과거의 핵무기도 초기 단계부터 일정 비율 포함시켜서 폐기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의 최종 시점과 핵시설 리스트 제출, 검증, 이런 것들이 방법 등이 포함된 어떤 로드맵이 합의되지 않고 어떤 선의 대 선의, 행동 대 행동, 이런 거에 기초해서 어떤 단계적,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간다? 저는 별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로드맵은 지금 어렵지 않느냐. 북한이 잘 합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교류협력부터 해놓고 그러면 신뢰도 조성되고 그럼 비핵화가 좀 진척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요. 참 말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참 순진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파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생활하시면서 어떤 친지들이나 직장분들이나 사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생활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약서 하나 안 쓰고 돈도 빌려주고 또 있으면 참고 또 돈도 더 주고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한 비유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정말 어떤 국가 대 국가 아닙니까? 북한을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또 여러 논쟁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하고 뭘 하려고 하면 일단 하나부터 사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인도 작은 거 이런 거보다 큰 그림 정도는 먼저 그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게 겁나서 조만한 교류협력하고 이런 거부터 하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셋째, 어떤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진척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문제에서는 어떤 중재자, 촉진자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히 중재하고 촉진도 해야 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당사자를 안 느끼지 못하는 순간 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북 간 대화는 주변 사강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아주 독특한 레버리지입니다. 전쟁 중에도 밀사들은 서로 오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자.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 김정은 체제 곧 붕괴될 텐데 왜 그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냐. 미국하고 협조해서 군사 공격을 하든 중국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면 북한이 항복하고 나오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듣기에는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는 선전선동성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기회는 솔깃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 자체의 내구력,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그리고 전략적 후원국인 중국, 러시아의 존재,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 역학관계, 한반도의 정쟁이 발발할 가능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합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모든 것들이 어떤 제가 복잡계라 그러는데 이런 많은 변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정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서 움직이는 게 이거 한반도를 주변에서 그런 환경인데요. 이걸 무시하고 그야말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듣기에는 시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그 전략 전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압박이냐 대화냐 뭐 이런 한 가지 일방적인 그 해법은 없다고 봅니다. 원칙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 이것만이 그 합리적 선택이고 정말 진정한 그 대응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북한과 이래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벤트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긴 호흡을 가지고 유관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북한이 막 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저 속셈을 뻔히 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북한은 어떤 강하게 나올 때도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일일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강하게 나올 때 자기들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은 자기가 아쉽다고 해서 선뜻 그걸 모습을 나 좀 어렵다 이런 걸 보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북한을 상대해 봤지만은 북한은 절대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아쉽고 아쉽더라도 뒤로 허리를 제치고 그것도 한 손으로 이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걸 그냥 냉큼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냉큼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그 넷째, 인류 보편적 가치, 대의명분 문제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 통일의 가장 큰 교훈은 서독 정부가 민족 동질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입니다. 서독은 동독 정부의 인권 탄압, 정보 타단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동독 인권 실태 고발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인권을 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북핵과 교류협력만이 대북 정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북한 내 인권 사각지대에서 나아가 북핵 너머 전국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방기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독재자의 편에 서는 게 되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그 탄압 조치, 저는 이건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주의라고 반통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자를 써서 좀 그렇지만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진실을 알리는 활동, 그걸 거부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생각해 보시죠. 대학교 다닐 때 그 386 운동권, 지금 정부의 핵심 실세로 있는 분들 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당시 합법적이었습니까? 그게 그 학교에 공부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공부 못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피해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인정을 받고 지금 정권까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386 운동권과 탈북민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가 적절하게 딱 맞을지는 않을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탈북민들도 386 운동권 같은 정말 민주화 운동, 자유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서 어떻게 전체를 아우를 수 없지만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북한의 그 반대로 인해서, 북한의 또 어떤 조치로 인해서 긴장 국민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더워서 장 못 담그는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로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국가는 그걸 위해서 군을 키우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국방의 그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군대를 육성하고 그 수백억의 100조 이상에 달하는 국방비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이것도 하나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한다? 저는 국가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자유의 공기, 산소의 공기를 주입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아닙니까? 이와 함께 그 인도적 지원 문제도 한 가지 이야기했어요.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절대로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생색을 내어서도 안 되죠. 정부가 직접 제공하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든 오손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런 격언처럼 정말 자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도적 지원은 그야말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물트는 뭐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단, 정말 그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북한하고 제대로 상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 보편적 가치 문제에서는 당당하고, 또 인도적 지원 문제라서도 그건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아주 당당하게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우리가 진정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또 강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뭐 이제 어떤 순간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어떤 천명하고 계획 기반 길로 나온다면 정말 좋은 우리 환경이 한반도에 마련될 것입니다. 정말 남북 간 교류협력, 뭐 어떤 문화교류사, 그야말로 백화제방할 것입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강조한, 그렇게 소망하는 신한반도 평화체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그냥 굴러드는 뜻이 되겠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IMF, 뭐 각종 우리 국제기구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각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각자의 이익에 맞는 어떤 북한의 그 장을 만들려고,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시장만 만들어주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번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치밀한 전략 전술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우리가 당당하게 상대해서 우리 북한 정부가, 우리 정부가 정말 모든 걸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죠. 그냥 지원만 해주면 계속 받아먹기만 합니다. 우리 정부를 우습게 보지 않게끔 우리 정부가 그냥 선의로만 한다는 걸 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뭐가 남는 게 있죠. 정말 치밀한 전략 전술, 이걸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여섯째, 이 모든 걸 위해서는 국론이 결집돼야 됩니다. 대북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동의입니다. 국민 여론의 분열은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합니다.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야가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어떤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중요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북한을 제대로 상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념을 넘어서서, 정부를 넘어서서 정책이 개성 발전될 때만이 시간은 북한편이라는 북한의 그 전통적 논리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남북관계의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휴전선을 넘어서서 유라시아로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핵 문제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반도 질서의 헤게모니를 누가 질까 하는 그런 결정적 국면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거부하고 국제사회도 의아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교류협력 문제에 정부가 너무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닌데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부에서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저는 시간 낭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김정은이 큰 수를 두고 있고 또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고 타이밍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데, 그리고 김정은을 제대로 우리하고 상대할 수 있는 마인드와 자세를 갖춰 놓는데 우리는 우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 놓고 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어떤 위기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오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은 걸 어떤 교류협력 가지고 김정은을 상대해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안이한 판단은 우리의 국가 안전과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동안의 그 남북관계, 특히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이후의 행동들을 한번 정체적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특히 최근의 일련의 행동들, 김정은과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군사행동들,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북 정책을 취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저는 교류협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교류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다. 그리고 핵이 없는 한반도를 진정으로 만들고 동북아의 우리의 중심국가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김정은과 상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더 급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